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금의 흑역사라는 책을 소개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올해 포럼에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여기 화면에 제도의 힘이라는 책 강연하러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속세에 대한 책도 한번 썼었는데요. 그래서 그 상속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 월드뷰라고 하는 여기 잡지에 나온 이 월드뷰 발행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제가 전공한 제도경제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제모글로하고 로빈슨하고 존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한 사람은 정치학자고 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월드뷰 지난 최근 2월호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그 저서 세 권을 소개하고 그 저서에 나오는 한국 경제 발전의 원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 그거를 또 설명을 하고, 근데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작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가 문제인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상속세 하나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세금의 흑역사,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또 한국 상황은 거의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상황을 조금 곁들여 가면서 이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나라 그 세금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금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죠.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이게 성장률입니다. 정부 지출이나 뭐 세금이나 비슷하죠. 올랐다가 현재 윤석열 정부 때 지출률이 굉장히 둔화됐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준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약간만 올리고 3% 이상 오버하지 않겠다, 이런 준칙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오늘은 주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세금을 이해하려면 이제 지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조세 수입과 조세 외 수입이 있는데, 조세 외 수입은 뭐 세외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주로 조세 수입이 많죠. 조세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국세의 비중이 60% 정도 좀 안 되고요. 지방세의 비중은 40% 조금 넘습니다. 대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의 그 세목입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되어 있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 관세가 지금 관심이 많은데, 과거에는 관세가 그 나라 주요 조세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관세의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주로 이 관세는 자국의 산업보호용으로 쓰이죠. 무슨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트럼프도 관세를 올리는 이유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관세 수입으로 뭐 미국이 떼돈 벌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는 거의 산업보호용으로 쓰이고, 일반 보통세, 내국세, 이것이 주로 중요한 세금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부가세가 비중이 크고, 상속증여세도 있고, 부가세도, 개별 소비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제 취득세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이제 지방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비중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요거는 2023년이지만 이게 최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보시면 소득세가 33.7% 제일 많고요. 법인세가 좀 떨어져서 지금 24%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2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로 가서는 취득세가 크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은 지금 현재 집계 중이라서 아직 전망이 나왔을 뿐이고 정확한 건 아직 모릅니다.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5% 가까이 될 것 같고, 법인세가 21% 정도. 지지난해에 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예산상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산이니까 나와 있죠. 예산과 실제는 좀 다르니까 예산상의 자세한 세목과 그 세목의 그 비중, 이거는 뭐 자세한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세금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책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어느 정도 낼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걸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라 그러죠.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의 합계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조세 부담률인데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금 부담률이 좀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OECD 평균보다는 많이 작지요. 17%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게 최근 자료인데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안 올랐는데 우리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부담률이라는 거예요. 이 부담률은 세금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하면 부담률이라 그럽니다. 국민 부담률 역시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라서 그 전에는 OECD나 G7 평균보다 한 10% 이상 우리가 낮았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나는 나라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덜 걷어서 덜 나눠주고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하여간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복지면에서 이제 한국도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클 킨과 조엘 슬램로드가 쓴 세금의 흑역사라는 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킨은 그 IMF 부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엘 슬램로드는 미시간 대학 교수입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그 세무 행정에 밝아서 미국 세무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을 정도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별별 얘기 다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요. 다만 번역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어색하게 번역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건 감안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가 5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서론적으로 전체 큰 그림 그리고 몇몇 에피소드 중심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는 4장부터 7장인데 4장부터 7장까지 세금의 공정성에 대한 어떻게 세금을 걷는 게 공정할까 여기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부의 8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금 회피하려고 하는 갖가지 술책에 대해서 3부에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부는 반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얘기가 4부에 있고 5부는 요약하고 미래 세금 거두는 게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5장은 있고요. 5장은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이 책은 1, 2, 3부만 봐도 대부분 이 책을 이해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 서론적으로 하는 이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금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에도 이미 세금 영수증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수메르 점토판인데요. 세금의 역사가 영수증이 점토판에 있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로제타 석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독이 됐는데 해독된 이유가 3가지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상형 문자를 번역하기가 좋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서 3가지 언어로 기술을 했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집트 신전 사제들의 세금 면세 특권을 기록한 거래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으로부터 뭐 4,500년 전 이때부터 역시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세금이라는 데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적 문제는 세금에서 발생됐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보스턴 티파티를 통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시에라리온을 예를 들면서 그 세금 부과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반발하는 게 아니다. 세금의 의미 때문에 반발을 한다. 그러면서 그 시에라리온에서 가옥세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리는 내게 아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왜 내게 아니야? 왜 세금을 내라 그래? 그래서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주권의 문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볼리비아가
내륙 국가예요. 해안가는 칠레하고 페루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내륙 국가인데 원래 볼리비아가 해안가 사막지대가 볼리비아 국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사막이라서 아무도 못 쓰는 황무지인데 거기서 나오는 광물이 있었는데 그 광물에 대해서 칠레가 채굴권을 사가지고 세금을 5%가 얼마 내기로 하고 이제 채굴을 시작했는데 볼리비아가 가만히 보니까 저게 돈 되는 거예요. 세금을 올렸대요. 그래서 칠레하고 볼리비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칠레에 뺏겼대요.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볼리비아가 자기 영토까지 뺏겼다. 뭐 이런 사실 과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세금에서 시작된다. 재밌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상당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공평하게 내려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밌는 예로 이제 창문세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요새같이 뭐 원천징수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징수원이 싹 와서 이 집이 부자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데 창문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일수록 좋은 집에 살 거고 넓은 집에 살 거고 넓은 집일수록 창문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매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없애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재밌는 사례로 서론이니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그 서론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로 세금을 간단하게 이제 약사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슈페터 얘기를 하면서 세금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슈페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원래 처음에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약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금하고 약탈하고 어떻게 그냥 그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정부가 약탈에 간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발표했던 책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상속세는 국가의 약탈이다. 이게 제 책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쉬웠는데 바로 이 책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이 죽고 결국 그 유가족들이 세금 내느라고 기재부에다 세금을 못 내니까 기재부가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제 두 번째 주인이 돼버렸어요. 한 세대 가면 회사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약탈이라는 게 요새 이미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보면 사실 약탈이나 세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게 이제 저자들이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야만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북구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바이킹들이 약탈해 가고 그런데 약탈을 해서 가만 보니까 한번 약탈해서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뺏어가면 그 다음에 약탈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최소한 도 요놈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은 안 죽이고 갔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지어놓으면 또 와가지고 또 약탈해 가고. 너무 많이 약탈이 심하니까 농사를 안 져요, 사람들이. 또 약탈 당하고 뭐하러 짓냐.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너 얼마 낼 수 있어? 약속받고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세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약탈, 공물, 이거는 세금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 국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깡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요새 경제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착한 이제 깡패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은 뭐냐면 강압을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건 시장의 기능이고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건 시장이고요. 국가는 자발적으로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잘 안 되더라. 그거 정부가 강제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강제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군대 간다든지 세금 낸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강제 아니고는 자발적으로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폭들이라는 거랑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면서 주로 옛날에는 세금 걷었던 게 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세금, 인두세죠. 노동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농경지에 대해서 세금 걷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로마 시대에서 그렇고 부자들은 야, 너 돈 많으니까 사회 공공 기여 좀 해. 그래서 로마 왕제 누구예요? 베스파시우스인가? 콜로세움도 지어놓고, 그 아피아 가도, 도로도 닦아주고, 그게 이제 부자들은 사회에다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와서 어느 지역을 뺏으면 절반은 그 장군이 가져가고 절반은 나라가 갖고 항복 전쟁을 해가지고 장군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돈 다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나라를 위해서 공공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명성을 얻고 뭐 이런 게 이제 리터지라고 그래요. 리터지. 공공
기여하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여가 지금까지 전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국가 시대를 지나서 봉건제 시대 가면 이게 정착이 돼서 봉건 영주들이 왕한테 봉건의 의무라는 걸 하죠. 1년에 40일을 왕이 전쟁을 하면 자기가 참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기사를 데려와서. 일종의 이제 세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거 외에도 뭐 영주들도 왕한테 이제 일종의 세금도 좀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 밑에 있는 기사들 또 백성들은 또 영주한테 공물을 바치죠. 이런 식의 봉건의 의무들은 일종의 다 세금들이었습니다. 절대주의 시대에 오니까 점점 국가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봉건의 의무도 이제 봉건제가 없어지고 절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판매세, 예를 들어서 무역 독점권 뭐 이런 걸 이제 팔아가지고 왕들이 세금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세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저자들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은 그럼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거뒀냐? 지금 우리가 세금 얼마 정도 거둡니까? 아까 그 부담률이 나왔잖아요. 조세 부담률이 한 20%좀 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것까지 다 합하면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부자 나라일수록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는 어땠냐? 대개 이제 한 10% 정도 선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복지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복지국가가 되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에 좀 낮았고요. 특히 로마도 초기에는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 로마가 1세기의 위기 속에서 네로 황제나 이때 1세기인데 이때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때 로마가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계속 섬기기로 작정한 게 로마의 세금이 낮았어요.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게르만 민족 지네들끼리 세금이 10%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로마가 위기를 넘겼는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이제 중산층 농민들이 힘이 약해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전쟁으로 낭비도 심해지고 세금을 많이 걷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가 붕괴되는 거죠. 과거에 세금의 수준은 아주 낮으면 5%, 보통 10% 수준이었고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국가 초기에는 세금 거두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충 한 선진국들은 한 30%, 물론 복지국가들 중에 50%까지 걷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개발도상국일수록 많이 못 걷어요. 기술도 많이 없고, 반발도 쉽고, 사회도 불투명하고, 복지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10년 전만 해도 세금이 낮았잖아요. 복지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걷고 있죠. 대충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톱니가설 얘기가 나와요. 이 톱니가설이 이제 뭐냐면, 밑에가 역사, 세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과거 중상주의 시대, 근대 자본주의 시대, 그 다음에 현대 시대인데, 이 세로축은 뭐냐면 GDP 중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유주의 시대 19세기 말에 굉장히 세율이 낮았어요. 3%라고 여기 돼 있죠. 굉장히 나라마다 세금이 낮았어요. 물론 그전에는 얼마인지 잘 몰라서 제가 그냥 대충 50%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땐 돈으로 거둔 것만 세금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떼오기도 하고 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대략 그냥 해놓은 거고, 요건 이제 제가 쓴 시장인가 정부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건 세금이 낮았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큰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세금이 비중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전쟁 치르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원위치 해야 되는데 원위치 하지 않고 내려오다 말아요. 그 다음에 위기가 오면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내려오는데 올라오다 말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톱의 그 톱니처럼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레치드 이펙트 가설이라고 하는 그 가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에서 설명은 못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 실업자 구제하는 게 옛날에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실업 문제 생기면 정부한테 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문제 해결해. 물가 오르면 야, 정부 너 뭐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위치 안 하고 이렇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게 톱니 가설인데 이 책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조금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 미국의 통계예요. 그리고 이건 남북전쟁인데 아까 거기는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제가 선진국 대충 그린 거고 이건 미국이니까 미국만이 있었던 거라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은 몇 년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나라마다 이걸 통계내서 이렇게 적당히 그려보면 아까 같은 그래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들어오면서 복지국가 이념이 들어오면서 교육도 정부의 역할이고 모든 국민이 다 투표권을 가지다 보니까 그 국민들 중에서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권이 확대되다 보니까 복지비가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파퓰리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정부 적자가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정부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일본이 제일 심하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마다 문제가 이 정부 적자를 어떻게 먹을 거냐. 이게 이제 큰 화두예요.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돈 찍어내고 이런 나라들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진국들이 또 심각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복지국가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적자 문제를 갖다가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과거 군주 시대에도 이 정부 적자 문제를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 돈 빌리기도 하고 필리페 2세, 스페인에서 필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한테 돈 빌렸다 안 갚아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고 6번이나 채무 불이행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유태인들 가뜩이나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잡아서 죽이고 추방시켜버리고 추방되고 나면 그 재산 다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 학대하는 방법도 일종의 국가 부채를 채우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폐 발행하는 거. 시니어리지라 그러죠. 시니어를 그러면 프랑스어로 봉건 영주를 말합니다. 그 봉건 영주들은 화폐 발행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 들어간 주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서 시니어리지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게 이제 화폐 발행에서 얻을 수 있는 특권. 사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정부 통치자들은 재정 적자를 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악화를 많이 만들어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악화 발행 많이 했던 게 프랑스의 아시냐 화폐,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나왔던. 그 다음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르마르 정부 때 프랑스하고 보상금 내느라고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림을 봤죠. 빵 사는 거보다 빵을 하나 사려면 리어커를 돈 하나 가져가야 되고 뭐 석탄 사서 떼는 것보다 돈 떼는 게 더 따뜻하고 뭐 도배지 바르는 것보다 종이 바르는 게 더 싸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화폐 발행 특권을 남용했던 사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양적 완화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한 양적 완화.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 그렇게 하면 한국 원화가 완전 휴지 조각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꼴이 많이 나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해요. 왜? 미국은 그렇게 해도 전 세계가 달러 좋아해요. 달러 한 장 찍어내는데 15센트예요. 100불짜리 하나 찍어내는데 15센트예요. 그럼 미국 정부는 100불짜리 하나 찍어내면 99불 75센트, 85센트 버는 거예요. 이거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근데 미국 달러 찍어만 내면 서로 좋대요. 그렇게 돈 찍어내는데 달러 하니까 더 올라가요. 이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일본은 미국한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화폐 발행도 일종의 세금이죠. 왜? 화폐 많이 발행해서 화폐 가치가 절반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가치도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발행이 제일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기 우리 책에도 좀 나오는데 짐바브웨의 화폐 발행 얘기가 이 책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재미삼아서 제가 좀 보완을 하면은요. 무가베가 김일성 친구인데 독재를 한 40년 가까이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군부 쿠데타에서 쫓겨났는데 이 무가베가 모택동주의자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백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백인 땅을 집돌만이 정치적 추종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원래 짐바브웨라는 나라가요, 아프리카의 빵바군이라는 별명이 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뭐 3배라든가 6배라든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 집안 남쪽 아프리카는 굉장히 온난한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밀이 재배되기 때문에 수출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먹여 살렸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나라가 짐바브웨예요. 원래 짐바브웨 땅 나라의 이름이 로디지아예요. 그런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금도 나오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무가베가 통치하면서 농업 다 망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 다음에 기업 운영하는 백인들 다 쫓아내고 나니까 흑인들이 운영하는데, 흑인들이 뭐 기업 경영을 할 줄 압니까? 다 회사 망하고. 그런데 독재자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300만 %, 300%에도 많은데 300만 %예요. 그래서 화폐 발행을 했는데 이 화폐가요, 100 트릴리언 달러예요. 트릴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 300조예요. 300조. 1 트릴리언이 100조예요. 수완이 아니라 100조예요. 이 종이 쪽지 하나가 300조짜리예요. 이런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빈이 여자 꼬시려고 얼마면 되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1조 달러. 그러니까 오케이 1조 달러까지 거 뭐 좀만 기다려. 계란 한 판 팔아서 올게. 계란 한 판 빨면 1조 달러.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1조 달러래요. 누가 이거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교란 세계 100 빌리언 달러. 애들이 이렇게 돈을 갖고 집안에 돈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쟁겨놓고 살고 뭐. 그래 나중에는 종이가 없어서 화폐 발행을 못했어요. 세상에 이거 무슨 종이가 떨어졌어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벌어졌던 나라가 짐바브웨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러면 제일 고액권이 아까 그걸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고액권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헝가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행했던 일해외 펭귄은 헝가리아 화폐 단위인데, 일해라는 단어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일해라는 단위가 있더라고요. 이 동그라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개예요. 해보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1 트릴리언 달러 짐바브웨에서 나왔던 거, 그거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 제가 세보니까 13개예요. 1회 팽개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주 고급화돼서 지금 양적 완화 이런 고상한 언어로 미국에서 돈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후유증이 좀 있긴 있죠. 물가 올랐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화폐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는 역사,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뭐 세금이란 이름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도 전매 특허로 담배하고 인삼, 요새는 공상합니다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걷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점 판매로 소금 같은 거 필수품이니까. 그 셀러리라는 말도 이제 라틴어 소금이는 살라리움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빛과 소금이 전형적으로 반드시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뜻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독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소금이 이제 옛날에 정부가 독점을 하고 그게 이제 소금세라고 이름을 매겼는데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것 말고도 뭐 많아요. 봉건 시대에는 영주가 방앗간을 영주만 갖고 있어요. 농노들이 영주 방앗간을 이용하고 나서 사용료를 내죠. 그것도 일종의 세금이라는 거죠. 다리 해놓고 다리 통행세 받고 그 나라 지하 자원은 다 왕의 것이었죠. 우리나라 고종 때까지만 해도 국유 자원은 다 왕의 것이었죠. 그러다 그게 개헌 헌법에서는 국가 거로 됐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삼성 개헌 때 비로소 그 광물 국가의 독점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하 50m까지만 내 땅에 소유권이 미치고 그 밑에 거는 나라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수백 미터 1km 파도 다 지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지하에서 나오면 다 지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석유 붐이 일고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요새 뭐 주파수도 경매하고 심지어는 이제 시민권 파는 나라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건 매직, 우리나라도 뭐 고종이 매건 매직 많이 했잖아요. 기부금, 범칙금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세금이다 이거죠. 이렇게 일부의 얘기는 역사 얘기,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쭉 나올 얘기들을 이렇게 줄여서 재밌는 얘기 중심으로 서론을 형성하고 있고요.